이 사진은 살해당하기 전 마지막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누 TV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엄청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원이었습니다.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공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9년 3월, 경찰은 공원 근처에서 3명의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7월에는 네 번째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죠. 1999년 2월 15일, 캐럴 썬드, 그녀의 딸 줄리의 친구 실비나 펠로소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의 시더로치라는 모텔에서 묵게 됩니다. 실비나 펠로소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실비나의 엄마가 자기도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친구 캐럴을 만나 우정을 쌓은 경험이 굉장히 좋았기에 딸도 자신의 절친의 딸과 색다른 경험과 우정을 쌓길 바랐습니다. 세 사람은 먼저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퍼시픽 대학에서 치루어지는 치어리딩 대회에 참가한 후 예약한 요세미티 시더로치 모텔로 출발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소녀들이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방 안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의 공항. 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캐롤의 남편 젠스였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마중 나온 참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 사람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세 사람을 찾는 수사를 시작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주변에 대대적으로 수색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조금 넘어서 3월 19일 등산객들이 버려진 불탄 차량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곳은 공원에서 몇 시간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불탄 채 버려진 폰티악 렌터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 주변과 차를 확인하다 두 구의 불에 탄 시신을 트렁크에서 발견합니다.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탔지만 치아로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3월 25일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하나 받습니다. 조롱이 담긴 편지와 지도였는데 우린 즐거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지도에는 렌터카가 발견된 곳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지역에 줄리 썬드의 시신이 있다 라고 알린 것이었죠. 이 편지에는 부분적인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편지에서 알려준 그 장소에 가보니 실제로 줄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고 주변 4개의 카운티 FBI원과 경찰들은 많은 사람을 신문했고 그중 3사람이 머물렀던 모텔의 직원들도 모두 신문했습니다. 모텔의 배관 수리공, 자벽보로 일을 하는 캐리 스테이너라는 사람도 인터뷰를 하지만 그에게 전과 기록이 없어서 용의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중 누구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살인범이 지금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구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22일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경찰의 판단이 틀린 게 확인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요세미티 자연주의자 조이 암스트롱으로 그녀의 오두막 근처에서 발견됐죠. 조이가 친구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에 확인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찾아간 그녀의 집 앞에 그녀의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며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고 또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숲속 개울 근처에서 조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는데 사건이 있던 날 밤 조이의 오두막 근처에서 주차된 차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 차량의 주인을 조사하다 주인이 캐리 스테이너라는 것이 확인되며 그의 트럭을 수색하고 백팩을 압수하며 마을을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7월 23일 캐리는 모텔로 돌아와 자신의 소지품을 팔고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납니다. 다행히도 7월 24일 캘리포니아 윌튼에 있는 라구나 델 솔 누드 캠프에서 스테이너를 찾습니다. 캐리는 협조적이었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에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렇게 신문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FBI원 제프리 넷이 혹시 스티븐 스테이너와 가족관계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티븐 스테이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스티븐 스테이너는 7살에 납치되어 15살이 될 때까지 끔찍한 일을 겪다가 납치범이 자기보다 어린 소년을 또 납치해오자
이 아이를 위해서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도망쳐 영웅으로 불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재판을 통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밝혀지자 2차 가해로 괴롭힘을 받으며 힘들게 10대 시절을 살다 이제 행복해지려나 싶었을 때 고작 2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캐리는 스티븐이 사망한 뒤 자신과 친했던 삼촌까지 사망하며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났고 1997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세미티루가 시도로츠의 직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FBI 요원 제프의 질문에 캐리 스테이너는 분노하며 제 동생은 오랜 시간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납치범은 고작 7년형을 받았어요. 라며 격한 감정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돼요? 라고 물었고 제프리넷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실로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제프리넷은 캐리 스테이너와 유대감이 생기며 친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 사건의 자백을 듣게 된 것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날 늦게 FBI 요원 제프에게 내가 내 사람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캐리 스테이너는 이게 자유인으로서 마지막 식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자백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며 그는 조이 암스트롱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테니 그 대가로 아동포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대가로 그런 거를 원할까요? 3장에서 4장의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경찰들이 있는 곳이니까 증거품들 중에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원들은 시간을 벌면서 조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넷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위한 질문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편지에서 경찰로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한 질문에서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신문 과정에서 캐리 스테이너는 어떤 질문에선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많은 감정의 동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요원은 최대한 차분한 상태에서 질문의 답을 원했기에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질문에서 그는 조이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녹색 배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엔 22구경 리볼버가 있었어요. 그녀가 현관으로 나와 제게 말을 건 뒤 돌아섰을 때 그때 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에 댔고 조이가 겁을 먹었어요. 그러며 자기는 폭력적이지 않고 그냥 조이를 제압하려 했을 뿐이다. 근데 조이가 저항을 시작했고 캐리는 겨우겨우 그녀를 덕트테이프로 묶었답니다. 그런 그녀를 차에 실은 다음 이동하던 중 어느 순간 조이가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곧 캐리의 손에 잡혔고 결국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문을 진행한 FBI 요원은 아동포는 못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요원들은 이때 캐리가 자백을 멈출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 내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듯 보였는데 그런 모습에서 요원들은 그가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자백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프 요원은 캐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말했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극적인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답니다. 그 기다린 끝에 캐리가 입을 엽니다. 좋아, 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는 캐럴, 줄리, 실비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 사람이 묵고 있는 방의 문을 두드렸고 관리인으로 가장해 방 안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갔답니다. 돌변한 캐리는 두 침대에 3명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캐럴을 욕실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습니다. 다음 두 소녀들의 옷을 찢고 성향을 저지른 뒤 실비나를 욕실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트렁크에 옮겨 실었죠. 그 다음 줄리를 성한 뒤 돈 페드로 호수 근처로 데려가 그곳에서 살해하고 버려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도를 보낼 때도 무슨 자신감인지 장갑도 끼지 않고 그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쪽 지문이 남겨져 있던 것이었죠. 그러며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 세 사람을 죽이기 전부터 세 명의 여성을 살해하려 했는데 그건 제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딸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캐리를 지금 체포하지 않았었더라면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던 거였습니다. 그녀를 해치지 않은 이유가 그녀가 사는 부지에 남자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가 두려워서 살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 문제였던 거죠. 아무튼 그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여성을 죽이는 것에 대한 폭력적인 환상을 품었다고 인정했고 조이를 살해하기 일주일 전에 더 이상 살인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캐리는 자백할 때 말한 현장들로 FBI들을 안내했고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죠. 실제로 덕트 테이프와 시계, 살인 무기였던 칼이 회수됩니다. 그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백한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일부 재생됐는데 시비나의 아버지는 격노하며 스페인어로 저주를 퍼부으셨고 결국 법정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캐리 스테인은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귀를 막고 자신이 묘사한 내용을 듣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죠. 캐리 스테이너는 주와 연방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2년 12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며 사형수가 됩니다. 그는 현재 샌켄틴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자백을 할 테니 그런 걸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일반인이랑 사고가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동생 스티븐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캐리 스테이너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노TV입니다. 이전에 전해드렸던 캐리 스테이너의 동생 스티븐 스테이너의 사건입니다. 화나고 어처구니없고 허망한 감정이 드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1972년 12월 4일 캘리포니아 머세드 7살 스티븐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거는 스티븐의 앞을 한 남성이 막아섰죠. 그는 종교에 관련된 종이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에드워드 어빈 머피로 그는 꼬마야, 혹시 엄마가 교회에 기부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티븐은 아마 그럴 거라고 대답했고 이 남성은 그럼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차 안에는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의 이름은 케네스 파넬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케네스와 함께 일하던 동료로 납치를 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에드워드와 스티븐이 차에 오르자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스티븐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머물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겠다고 알렸죠. 이때부터 스티븐을 조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케네스 파넬이 법정에서 표현하길 그를 점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잠시 차를 세워 공중전화기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더는 너를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입양하기로 했어. 라고 스티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스티븐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정말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 캐리는 화를 내며 밖에 나가 별에 동생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답니다. 납치 일주일 후 스티븐은 케네스를 아빠라고 불러야 했고 스티븐이 아닌 데니스 파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케네스는 낮에는 아빠로 밤에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스티븐에 따르면 트라우마와 부담 등으로 가족에 대해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케네스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케네스는 스티븐에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부모는 널 원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의 납치는 무려 7년간 이어집니다. 그동안 스티븐과 파넬은 부자 사이로 지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베이비시터도 있었답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 9개월 동안 그들과 같이 살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들이 실제 가족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몰랐을까 생각이 듭니다. 케네스가 얼마나 대범한지 데니스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이동해 다니며 포인트 아레나에 있는 학교와 고향에서 차로 5시간 거리인 학교에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티브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주변 동급생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먼 곳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머세드 고등학교에선 형 캐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지만 캐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박적으로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 때문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누나 친구들에게 노출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의 가족은 여전히 아들 스티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사람들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죠. 그것도 모르고 스티븐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케네스가 너무 무서워서 주변의 성과 강에 대해 털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도 못하던 그가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케네스가 스티븐이 나이를 먹으니 얘가 더 이상 내 말을 따르지 않겠구나, 통제할 수 없겠구나 판단하고 또다시 납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1980년 2월 중순 케네스가 티모시 화이트라는 소년을 납치합니다. 납치 방법도 아주 가관인데 14세의 소년에게 5세의 아이를 나한테 데리고 오면 돈 $50와 말이나 술을 주겠다고 해서 그걸 성공을 시킨 겁니다. 티모시가 집에 도착했을 땐 아이의 금발은 이미 어두운 색으로 염색된 상태였고 스티븐에게 했던 것처럼 너네 엄마 아빠가 널 원하지 않아 라고 아이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스티븐은 티모시를 보며 이 어린애가 나와 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탈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 3월 1일 스티븐은 케네스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티모시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아레나에서 유키아에 있는 경찰서까지 히치하이킹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판단은 티모시가 자신이 사는 곳을 기억하지 못해서 경찰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스티븐은 티모시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며 내 이름은 스티븐이에요. 성은 스테이너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되며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유키아의 팰리스 호텔에서 야간 직원으로 일하던 케네스는 금방 체포됩니다. 두 사람의 가족에게 아이들의 소식이 전달됐고 그렇게 염원했던 가족들은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스티븐은 집에 돌아왔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꺼내기도 힘든 이야기이기도 했고 스티븐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도 혹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런 쪽으로도 뭔가 겪었는지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국민 영웅이 되었고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스티븐은 가족들이 자신을 반겼고 형제들은 너무 자라서 얼굴도 못 알아보겠더라 라며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스티븐이 받는 관심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캐리였죠. 스티븐이 집에 돌아오며 형과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사이가 좋지 못했고 관심을 받는 동생을 질투하는 양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와서 좋지만 질투가 나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죠. 스티븐도 힘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기며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했기에 적응한 데 애를 먹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이 증거품인 사진은 스티븐이 말하는 것과 달랐고 상세한 내용들이 방송과 재판에서 밝혀지자 스티븐은 학교에서 비난과 욕설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한 것이죠. 아무래도 그 시대다 보니 동성끼리 그런 것에 비난하는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동급생들이 괴롭히고 너도 그쪽 아니야? 이런 공격들을 정말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죠. 스티븐의 누나에 따르면 때때로 스티븐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소름 돋을 정도로 태어냈고 어떤 때는 스스로 농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스티븐이 상담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의 아빠가 스티븐에게 상담은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도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변한 가족과의 사이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가끔 내가 정말 집에 왔어야 했을까?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까? 고민하기도 했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로 끔찍한 일을 겪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2차 가해라뇨.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재판에서 티모시와 스티븐은 케네스에 대해 증언을 했고, 케네스 파넬은 1981년 두 소년을 납치한 혐의로 얼마 받았는지 아시나요? 7년입니다. 그것도 5년만 보육했답니다. 그렇게 풀려난 그가 얌전히 살았을까요? 왜 그런 말이 있죠. 개가 못 끊는다고. 2003년 납치 관련하여 체포되는데 케네스가 가정 간병인에게 4살짜리 소년을 좀 구해달라. 그럼 내가 $500를 주겠다. 라고 했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는 삼진9법에 따라 종신형 2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삼진9법 또는 삼진법은 주로 영미법 국가들에서 강력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과거 한두 개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상습적인 강력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08년 케네스는 76세의 나이로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더 있죠. 에드워드 어빈 머피는 그는 케네스가 목사라고 생각했고 스티븐을 다치게 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납치와 납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형이 내려지지만 2년을 살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티모시를 납치했던 14살의 소녀는 미성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청소년 시설에 수감되었답니다. 다시 스티븐으로 돌아와 스티븐은 트라우마와 괴롭힘을 버티며 성장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업도 점점 떨어지고 술을 마시기도 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에서 일하다 아내 조디를 만나게 되죠. 조디가 말하기에 스티븐은 그 나이 또래 같지 않게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985년 스티븐이 20살, 조디 에드먼슨이 17살일 때 결혼을 했고 애슐리와 스티븐 주니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스티븐은 정말 좋은 아빠였고 좋은 가족이었어요. 라고 조디가 회상했죠. 스티븐은 아빠가 되면서 정말 밝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생존자로서의 입장을 말하기 시작했죠.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 기관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안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말 헐리우드에서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 이름은 스티븐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자는 제의였고 2부작으로 1989년 5월 22일과 23일에 방영이 됐습니다. 스티븐은 경찰관 역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됐죠. 4천만 명 가까운 시청자가 시청했고 정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정말 기쁜 일이었는데 1989년 9월 16일 시상식 전날 스티븐이 일하는 피자 가게에서 퇴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차 한 대가 앞에서 방향을 틀며 사고가 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스티븐은 두개골 골절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 운전자는 도망쳤다가 결국 자수했답니다. 24살의 나이로 그는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어쩜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스티븐의 장례식에 4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티모시 화이트가 운구자 역할을 맡았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티모시 화이트 역시 2010년에 35살의 나이로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스티븐이 죽은 직후 형 캐리와 친했던 삼촌이 함께 살던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고 이건 캐리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친구에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다 요세미티로 넘어가 진짜로 연쇄살인을 저질렀죠. 한 가정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시대라 그렇겠지만 최대한 언론의 노출을 피하고 트라우마 치료부터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8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차 가해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되면 바뀔까요? 다시 사건을 다룬 건데도 너무 화나고 안타깝고 속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티븐이 그곳에선 마음의 짐과 상처를 내려놓고 편하기만을 바라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